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보세요. 1, 2위 사업자, 그러니까 물류로만 보면 쿠팡하고 대한통운의 MS가 상당히 견고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한통운이 이걸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택배 배송 아저씨들에 대한 주 5일 하다가 주 7일하면 뭐 피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구조로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네이버가 넷플릭스하고 연동되는 거 이런 모습 보고 사실은 딱 보고 와, 편해졌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네이버 입장에서도 상당히 쿠팡에 따른 견제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 뭐 이마트하고 대한통운의 업무 협업처럼 네이버도 뭔가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 쇼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든지 물류센터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을 결국은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쿠팡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쿠팡 플레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유통의 시간 나왔을 때 되게 성공하느냐 마느냐, 뭐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지만, 최근에 쿠팡 플레이에서 나오는 이제 라인업을 보면 이번에도 뭐 가족계획이라는 뭐 OTT가 나왔지만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재방송 형태의 뭐 컨텐츠 자체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지금에 나온 형태는 상당히 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이제 집객력 자체를, 트래픽을 끄는 형태의 라인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올렸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 자체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한계성이 단순하게 쇼핑을 비교 구매해가지고 공급하고, 사실은 기존까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가지고 혜택을 좀,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준 거죠. 재구매 유도를 위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조금 어느 정도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 개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외부의 경쟁력이 높은 업체들하고의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부산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쿠팡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래 대금에 따른 점유율이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저는 노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게 단순히 넷플릭스하고 연계했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쿠팡이 지금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서비스 모델 자체를 네이버도 동시에 구축하려는 작업이 시작이 된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단일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따른 효율성이라든지 협력 가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자유롭게 돼요. 한마디로 로켓몬 멤버십 가격을 올려서 쿠팡이체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했는데, 이익 자체가 뭐 저희가 회계적으로 손익 기준 자체를 분배했을 때 누가 적자냐 흑자냐지만, 사실은 토탈리 보면 흑자면은 ENN은 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건데, 네이버는 여러 가지 협력사하고의 문제 자체가 되고 있고, 이게 과연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회사의 큰 수익 구조 자체가 전환이 안 돼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네이버 정도 됐기 때문에 반쿠팡 연대를 이제 구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저희가 쓰는 쿠팡의 어플리케이션을 네이버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하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상에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대한통운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플레이가 하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가 하는 형태로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뭐 합리적인 선택지, 지금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걔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는, 반쿠팡 연대, 쿠팡과 관련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네이버하고 쿠팡 이외 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이든지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세력이라든지 독주 체제 자체가 조금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조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넷플릭스 자체도 보시면 이제 기존 구독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유료회원이면서 넷플릭스를 구독하면 사실 신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하니까 그 적정 수준이 언제인지는 저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협업 자체는 상당히 잘한 전략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약간 고민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익의 창출 능력이나 이런 거는 쿠팡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주는 파급 효과가 지금 대통도 앞선 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 물류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해서 쿠팡을 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은 어찌됐던 간에 쿠팡보다 부드러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좋은 전략인데, 저게 막연하게,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이 결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결국의 목적은 각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늘어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부가가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쪼개먹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협업을 하느냐. 이 부분이 쿠팡보다는 유연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시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평가는 사후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장 성장률이 사실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이상에서 계속 온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점유율을 당장 뺏어먹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은 전체 시장 성장률을 앞서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MS를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입장에서도 자체적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서 비용적 고정비 자체가 너무 커졌던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결국 온라인 사업 구조 자체를 지속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과거에 직접적으로 물류 인프라에 따른 비용 부담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계약 물류 자체의 수주 금액을 늘려가면서 매출액 자체를 올리키는 부분, 그리고 신선식품이 약했던 부분을 주치를 배송으로 해결하면서 쿠팡만이 독주하고 있었던 이제 신선식품, 독주라기보다는 쿠팡이 경쟁력이 높았던 신선식품 물류 자체를 어쨌든 대한통운도 따라가려는 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쿠팡을 견제하느냐의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대한통운을 제외한 2, 3위 사업자의 물류회사들이 이 정도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여부가 사실은 되게 퀘스천 마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가뜩이나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화주들도 그렇고 셀러들도 그렇고 대한통운으로 쏠리는 경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요. 대한통운을 이용했을 때는 이마트 물건하고 비이마트 물건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스트 마일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단적으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이마트의 스타컴은 네오물류센터라는 걸 오픈하면서 커버리지 환경을 확장하고 매출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진행하지 못했고, 이거를 피킹앤패킹센터라고 하는 PP센터로 이마트 매장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정비가 너무 커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 저는 수년 전부터 보고서로 했었어요. 이걸 지금 당장 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마트 입장에서 적자가 커졌던 부분을 확장하는 거는 되게 두려웠죠. 근데 요번에 MOU를 맺고, 요번에 이제 12월 달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충남권까지 스타컴의 공급 물량 자체가 확대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성을, 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분업화죠. 분업화해서 가장 잘하는 업체하고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적 변화가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쿠팡의 성장률 자체가 지금보다는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근본적인 부분을 가면, 그럼 쿠팡은 이것도 하니까 쿠팡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부분이 뒤처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구조를 짜지 못하는 물류회사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보통 산업이란 게 그렇거든요. 난립해 있다가, 전체 시장이 성장할 때 난립해 있다가 다 성장을 해요. 저희 예전에는 온라인도 봤잖아요. UF도 성장하고 티몬도 성장하고 시범도 다 성장해요. 그러다가 경쟁력이 구축한 1위 사업자가 치고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또 어느 정도 경쟁력 구축한 2위 사업자가 오면 사실은 시장은 과점화된 형태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선식품에서의 국내 시장에서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높다라는 이마트하고의 업무 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외 직구도 알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회사를 대한통운의 물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고, 여기서 대한통운이 물리적 캐파 자체를 어쨌든 주 7일 배송으로 확대를 하면서 캐파 자체를 저희가 캐패스 투자 없이 증가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인 캐파의 부족 부분은 기존의 유통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갖고 있던 물류망을 본인들이 위탁 운영을 해서 늘리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사실은 쿠팡이 걸었던 게 좀 빨라지고, 그러면 경쟁사들은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정도의 화두를 잡아야 되거든요.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1위 사업자하고 대한통운이 업무화하려면 다른 사업자들은 2위, 3위 사업자하고 제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1, 2위 사업자, 그러니까 물류로만 보면 쿠팡하고 대한통운의 MS가 상당히 견고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한통운이 이걸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택배 배송 아저씨들에 대한 주 5일 하다가 주 7일 하면 뭐 피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구조로 변한다는 거는 결국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아마 좀 내년에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이 파급력이 커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JV로 갔던 회사들의 성장률은 오히려 재차 확대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롱텀하게는 상위 사업자 2개 업체로 재편되는 구간의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 자체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지만 시니어 하우징 시장, 특히 시니어 케어 서비스 시장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은 명확하게 인구수, 그 다음에 가구수, 가족 구성원 수,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전체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라고 진입되는 20%가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070년에는 거의 47.5%에 육박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무서운 거냐면, 고령화 비중 자체가 높다라고 하는 일본보다도 빠른 숫자가 2050년에는 넘어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추정을 하거든요.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추정의 로직이, 제가 통계청 직원은 아니지만 기대 수명 그리고 출산율에 따른 이제 신생아 수 증가, 그러니까 청소년 수 증가 부분을 반영한 건데, 5년 전에 예측했던 건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거주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상당히 빠르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이 현재까지는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수업체들이라든지 건설업체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스타트는 끊었습니다. 이미 롯데그룹이 롯데건설이 이제 VL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지난해 기장, 내년에 마곡에다가 시니어 하우징을 분양을 했고, 사실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2033년 비전을 발표하면서 언론상에 나온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니어 하우징 레지던스 프리미엄 시장 쪽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GS그룹 같은 경우도 파르나스 무척 분할하면서 어쨌든 간에 시니어 하우징 시장을 장기적으로 진출할 거다라고 보고서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시장에서 인구구조 변화, 그 다음에 고령화 인구 변화에 따른 부분을 오히려 주목하시는 게 맞지, 지금 안 좋은 부분을 계속 언급해서 왜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시니어 하우징 시장 자체가 뭐가 돈이 되는지, 뭐가 어떤 회사가 잘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쪽 시장이 개화되는 거에서는 조금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더 초청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